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평택항의 밤.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컨테이너를 실어 나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이 물류의 흐름 이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무역과 효율성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생존과 안보가 경제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냉혹한 신냉전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는 중국. 이 두 거인의 충돌은 단순히 무역 수지의 문제를 넘어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 패권을 결정지을 모든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거대 세력 간의 마찰음이 우리 각자의 삶, 바로 당신의 식탁 물가와 대출 금리, 그리고 일자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경제는 미국이라는 안보의 우산 아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발판 삼아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안미경 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이 전략은 한때 한국의 황금기를 이끄는 마법의 공식처럼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식은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려 하고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자원과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선택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환율은 연일 요동치고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내부의 부실에서 비롯된 폭풍이었다면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거부할 수 없는 외부의 거대한 판 자체가 흔들리는 지각 변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거대한 전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요동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 그리고 개인이 준비해야 할 생존의 전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내일이 걸린 생존의 기록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늘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환율과 금리라는 경제의 혈압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특정 국가의 파산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지각 변동의 전조는 자원과 공급망의 단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고 경상수지가 요동치는 것은 단순히 운송비가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동맹을 결성하고 이에 맞서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균열입니다. 이러한 균열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이되고 결국 최종 소비자인 개인의 삶을 파고듭니다. 환율이 일 400원대를 위협할 때마다 국내 자산 가치는 외화 대비 헐값으로 전락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됩니다. 시장은 이미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기 시작하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자본이 이미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가 하루아침에 닥칠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임계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아무도 1997년의 참혹한 겨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의 징후들은 당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합적입니다. 특정 부문의 거품이 터지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대전제였던 글로벌 분업 시스템 자체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멈추고 재고는 쌓이며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립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저물가, 저금리의 풍요로운 시대가 영원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숫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위기는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경제 충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정밀기계의 톱니바퀴가 하나둘씩 어긋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의 분절은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인 유동성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국으로 회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된 금리가 우리 가계의 목을 죄어오는 메커니즘입니다. 고금리는 곧바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사업을 하던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가용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내수 경기는 얼어붙고 기업은 재고가 쌓여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환율의 역습입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강달러 현상은 수입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한국처럼 자원 빈국이자 제조 강국인 나라는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 수출 길마저 막히게 됩니다. 수입 비용은 늘어나고 수출 이익은 줄어드는 쌍둥이 적자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순간 국가 신용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면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을 던지고 떠나며 이는 다시 환율을 자극하는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메커니즘은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집값 하락으로 자산 가치는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안방까지 침투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개별 가게라는 작은 배를 뒤집어 엎는 이 냉혹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역사는 반복되며 경제 위기의 잔혹한 공식은 국경을 초월하여 적용됩니다. 글로벌 사례를 복기해보면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의 깊이를 더욱 명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극은 아르헨티나의 사례입니다. 한때 세계 10대 부국으로 손꼽혔던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 그리고 대외 부채 관리 실패로 인해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그곳에서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내일의 빵값을 걱정하며 매일 아침 환율판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미 국가의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탄한 제조 기반이 없는 국가가 대외 변동성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유럽의 사례는 또 다른 시사점을 줍니다. 2010년대를 뒤흔들었던 그리스 경제 위기는 단일 통화 체제라는 허울 좋은 시스템 속에서 경쟁력을 잃은 국가가 어떻게 도태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금리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던 그리스는 독일 등 강대국 중심의 경제 논리에 밀려 혹독한 구조조정과 긴축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최근 터키 튀르키엔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는 가운데에서도 독자적인 금리 노선을 걷다가 사상 초유의 물가 상승을 경험하며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패권의 변화와 자본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내부적인 정치 논리나 안일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라는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도 국가 경제가 붕괴한 이유는 시스템의 부재와 고립 때문이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이 자국 중심의 철저한 생존 논리를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들 사례의 연장선에 놓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파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적 영토를 본격적으로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수출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존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의존도가 이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블록 경제화는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중국 시장의 문턱을 높였고 반도체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 산업 구조에 전례 없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가대표 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협상을 벌여야 하는 처지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출이 둔화되면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이는 곧장 법인세 감소와 국가 재정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가계부채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100%를 상회하며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금리가 1% 상승할 때마다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수조 원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 위축으로 직결됩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묶여있는 특수성 때문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동반될 경우 부채의 역습은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집값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 은행은 대출 회수 압박을 시작하고 이는 자산 매각과 가격 폭락의 악순환인 디레버리징의 컷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폐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위기가 기업의 부실 때문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가계와 내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는 가운데 내부의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집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때 한국은행 역시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기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은행 총무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방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추락하며 수입 물가가 폭등해 민생을 파탄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퇴로가 좁아지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뒷받침해 왔지만 이제는 누적된 국가 채무와 세수 결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는 제약 조건이 운신의 폭을 좁힙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고통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CDS 프리미엄을 모니터링하며 대외 신인도를 관리하고 외환 보유고를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정부의 행보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표를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의 흐름을 읽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돌파하자는 진솔한 설득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 때 그 파편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결국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가혹한 재앙이 되지만 자산의 흐름을 읽고 대비한 이들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가 시대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생존 전략은 역설적이게도 공격이 아닌 방어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부채의 질입니다. 변동금리에 노출된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정리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유동성이 메마르는 시기에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가적 위험에 내 자산의 운명을 모두 맡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글로벌 패권 전쟁의 향방을 고려할 때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이나 안전자산인 금, 혹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핵심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합니다. 환율이 요동칠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냉철한 분산 투자입니다. 또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금리 기조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현금성 자산을 지키느냐가
생존의 등급을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이 바뀌었다면 당신의 생존 공식도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경제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저렴한 물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평화로운 무역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은 단순히 두 강대국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질서가 뿌리째 뽑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그 거친 소용돌이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벼랑 끝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왔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기업의 투명성과 금융의 건전성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듯 지금의 이 혼돈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정 국가나 산업에 편중된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위기는 곧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거품이 걷히고 나면 무엇이 진짜 경쟁력인지, 어떤 가게와 기업이 내실을 다져왔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지표의 숫자에 매몰되어 공포에 떨기보다는 그 숫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국가와 기업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노선을 수정하듯 개인 역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패권의 이동과 기술의 격변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자산은 도태되겠지만 흐름을 읽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에게 이 혼란은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지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지만 그 새벽의 햇살을 누리는 것은 밤새 깨어 준비한 자들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새로운 대륙으로 향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가 곧 당신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